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난과 가정폭력 속에 자라나고 결혼 이후에 아내의 가출로 인해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남자. 어렵게 인턴 자리를 얻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아들과 함께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던 남자.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노숙자에서 성공한 주식 중개인으로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금융회사의 CEO가 된 남자,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죠. 그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고객들에게 전화를 매일 200통 이상 걸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바꿔나갔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아직 안 나갔는데 9718님 정답 윌 스미스라고. 네, 영화 행복을 찾아서 그 실존 인물 이야기를 좀 해드렸더니 이야, 문자비 씨도 빠르십니다.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지금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그 폭등의 배경이 됐던 것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메모리가 있죠. 서버, 스마트폰, PC 등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데요. 특징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전원이 끊기면 내용이 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3대 기업이 사실상 이걸 모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늘리는데도 또 한계가 있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 공급 확대가 또 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AI 학습을 위해서 그 GPU 옆에 HBM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8장, 12장 또 그 이상까지 쌓아 올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공급이 달린다고 하죠.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객관식으로 준비했는데요. 1번 A램, 2번 B램, 3번 C램, 4번 D램. ABCD 중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수출 제1위 부모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을 텐데요. 힌트를 더 드리자면 이게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동적 램이라고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답 1번 A램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B램 2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네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좀 조정을 받았죠. 네, 다우지수 0.09%, S&P 500 0.53%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이죠. 기술주가 어제 좀 많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보니까 출발할 때는 마이너스로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인하니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서요. 강보하고. 야, 우리 증시 진짜 강하다. 강하긴 강하네요. 네네. 4,734. 11포인트 더 올라서 이제 가는 길마다 이제 최고점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달 안에 5천 깰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그 예전에 얘기했으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 기세가 또 그렇다 보니까. 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불장에서도 손해를 봤다라는 네. 글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온다면서요. 이 가끔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이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증권 그 HTS 화면에서 볼 때 개인들 가운데 개인 투자자 가운데 인버스가 상위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락에 베팅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주가 수준이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올라왔으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날 어떤 개인 투자자가 보통 이제 네이버 페이 고고 증권 종목 토론반 이른바 종토방이라고 하죠. 네. 많이들 보시잖아요. 거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8억 원 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증시가 잘 나가는데 어떻게 8억 원을 잃지? 그러게요. 라고 보니까 이분이 고버스, 그러니까 인버스인데 이것도 또 2배짜리를 투자하신 거예요. 이걸 11억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계속 오르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고버스 상품은 코스피 200 선물지수 하루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2배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 선물이 하루에 1% 내리면 2% 이익을 보는 건데요. 반대로 1% 오르면 2% 손실을 보는 거죠. 이 손실이 또 이렇게 누적되면은 거의 복리 효과처럼 손실이 누적돼서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올렸더니 또 다른 분도 저도 다 잃고 떠납니다 라면서 누적 손실 3억 5천만 원을 인증하는 분도 많고요. 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가 늘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ETF 거래량 1등 2등을 봤더니 두 개 다 인버스 상품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4천억 넘는 돈을 코스피 하락에 베팅한 거예요. 지난 1년간 코스피가 75% 넘게 올랐으니까 야, 이제는 좀 조정받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아마 손실폭이 더 커진 것 같고요. 인버스 상품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버스 2배짜리 고버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한 달 만에 27% 하락했고요. 1년으로 보자면 8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상품도 1년간 54%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인버스 베팅 이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버스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문 투자자라면 일정 부분 본인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좀 해지를 거는 용도가 될 수 있겠으나 그냥 단순히 홀짝 맞히듯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위험하죠. 이게 뭐 정방향으로 세상의 발전과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라면 물려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가는 건 장기 투자할수록 또 불리해지기도 하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을 내가 억지로 거꾸로 돌려보겠다. 글쎄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지금 4,740선도 넘어서고 있는데 그냥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 전망이 또 탄탄하게 계속 이제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만 오르면 아마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베팅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을 동반하는 상승입니다. 네. NS투자증권과 블룸버그 등이 이제 집계를 해봤어요.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 네. 추정치가 453.5원. 근데 이게 수치가 잘 감이 안 올 텐데 이거 말고 증가율로 볼게요. 네. 작년 대비해서 54%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EPS 추정치 증가율 2등이 타이완이거든요. 거기 상장사의 2배입니다. 미국 S&P 500은 16.7%예요. 그거 말고 이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인도, 베트남, 독일, 호주 뭐 다 주요국 EPS 증가율을 우리 증시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좋을까를 보자면 당연히 반도체 투톱 덕분인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증권사들이 집계한 평균치 이게 각각 100조 원이 넘고요.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88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보다 각각 144%, 115% 급증한 수치고요.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86조고요. 순이익은 69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추정치를 내놓는 거 보면 외국계 투자은행이 더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 UBS 같은 경우에는 여기 SK 하이닉스 올해 150조 번다. 라고 했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135조 원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71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컨센서스 평균치가 1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삼성전자가 타이완 TSMC 영업이익 따라잡게 됩니다. 그런데 TSMC 주가를 보자면요.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하죠. 이 주가가 얼마나 그 밸류를 받고 있냐를 보자면 26배예요. 네. 근데 우리 삼성전자 9.19배입니다. 이걸 따지면 앞으로 주가 더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평균이 10배가 넘는데 삼성전자가 9배밖에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비싸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실적에 비해선 덜 오른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주가는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수렴하는 거니까. 주가의 그 가파른 기울기만 보고 와 너무 높아 너무 비싸가 아니라 이렇게 그 내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반도체 투톱이 이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증권사 세 곳 이상이 실적을 추정한 252개 상장사 올해 순이익 증가폭 가운데
7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봤더니요. 올해 적자를 내거나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 상장사가 아까 250여 개 가운데 21%. 그리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 기업이 전체 32%나 됐습니다. 1224님이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특정 램 A, B, C, D 중에 램 정답 맞춰주셨는데 컴퓨터 새로 맞추려고 램 구입하려고 아마존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아니네요. 예전에는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가격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올랐다면 요즘에는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여기서 만드는 이 메모리 때문에 PC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죠. 근데 그게 또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이제 최대 실적의 배경으로 또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잘 벌고 있는 두 기업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논란인 두 기업 한번 얘기해 볼까요? 쿠팡하고 홈플러스. 쿠팡이 예전에 그 무늬만 보상이라는 네네, 조금 맞아요. 어처구니 없었던 5만 원 보상안 내놨었는데 그 쿠폰을 오늘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네,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뭐 말씀드리자면 5만 원인데 5만 원을 다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쿠팡 범용 쪽으로 쓸 수 있는 게 5천 원. 쿠팡 이츠 배달 앱이죠. 여기서 5천 원. 네. 쿠팡 트래블 여행 쪽 카테고리에서 2만 원. 알럭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명품 카테고리거든요. 여기서 2만 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이게 보상이냐, 지금 쿠폰 이벤트 하는 거냐, 마케팅이냐라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무려 이용권 사용 기간 역시 무제한이 아니고요. 3개월로 제한을 놓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되고요.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한 장만 적용됩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트래블에서 18,000원짜리 상품 샀어요. 그러면 2,000원 자동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지 이 쿠폰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트래블 아까 제가 여행 상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 쿠팡 트래블에서 치킨, 피자, 커피 등 모바일 쿠폰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살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쿠폰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거 보상 피해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 쿠폰이 맞냐? 이거 이벤트 쿠폰 아니냐? 사실 이 얘기는 뭐 사실 지난달 29일 요거 발표할 때부터 판촉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죠. 그렇죠. 예. 게다가 탈퇴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을 해야지만 쿠폰을 쓸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쿠팡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되는데요. 웹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지난달 말 기준으로 1,500만 명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480만 명. 월초보다 약 18% 감소했고요.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해서 12월 3주차를 보니까 7.7% 줄었습니다. 이렇게 또 탈팡하는 흐름이 또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좀 봐야겠고 그리고 홈플러스 계속해서 좀 경영이 악화일로죠. 영업 중단하는 곳을 더 늘려요. 네, 자금 상황 악화 이유로 해서요. 7개 점포 영업 중단 공지했고요.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미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15개 적자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가 네. 사실 보류를 했는데 다시 이걸 또 이제 영업 중단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직원 급여가 제대로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이 지난달에도 직원 급여를 급여일이 19일인데 일부만 주고 나흘 뒤에 나머지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월급 역시나 이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이. 이거 홈플러스 측의 입장은 뭐냐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 혁신안에 대한 노조 동의 등 관련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1월 급여 지급을 연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월급쟁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지금 2달 연속해서 뭔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홈플러스가 과연 회생을 잘 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뭐 인수하겠다라는 마땅한 주체도 또 현재까지는 또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한화그룹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그 주식회사 한화 지주사죠. 물론 지주사 위에 또 실질적인 지주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회사는 뭐 뗐다 붙였다 많이 합니다. 이번에 또 인적 분할한다면서요. 요즘 한화그룹주가 제일 잘 나갑니다. 네. 근데 어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주한화 여기가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분이 속하는 존속법인이 있고요. 테크 및 라이프 부분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결의했습니다. 네. 6월 임시주총에서 그 절차 거쳐가지고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게 한화 측의 입장은 뭐냐면 사업군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서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적 분할이 되면요. 하나비전, 하나모멘텀, 하나세미텍, 하나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하나호텔앤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 이게 신설법인인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로 갑니다. 여기는 지금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이 관장하는 계열사들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남는 곳들 있잖아요. 존속법인인 주하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하나생명 등 방산과 조선해양,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자면요. 방산, 조선, 해양, 에너지 이건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맡고 있고요. 금융은 차남인 김동원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이 23.7%. 기존 주주들은 인적 분할이잖아요. 분할 비율대로 존속법인,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유를 놓고 보자면 어찌됐든 간에 주 한화 안에 방산 부문, 그다음에 뭐 레저를 비롯한 뭐 내수 부문, 금융 부문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들을 위한 네. 승계구도 이거 나누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 나오죠. 일단 보자면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둘째, 셋째죠. 지난해 12월에 하나에너지 지분을 각각 5에서 5%, 15% 매각했어요. 원래 한화에너지가 주 한화 지분을 한 22% 갖고 있는 지배하는 여기가 회사이기도 하죠. 사실상 그냥 오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주사 위에 실질적 지주사. 네, 요게 그래서 삼형제의 하나에너지 지분율을 보면 김동관 첫째가 50, 둘째가 20, 셋째가 10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승계구도가 이제 김동관 부회장 첫째 중심으로 이제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는 분할했는데 이거 계열 분리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라고 시장에선 예측하고 있는데 어제 분명히 한화 쪽에서는 계열 분리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금융 부분 추가 분할 계획과 관련해 검토한 사항 없다. 최대 주주 간의 추가 계열 분리나 지분 정리 및 교환 등의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다들 계열 분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현재까지는 이런 네. 거겠죠. 네. 예. 그래서 뭐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역사는 정말 복잡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남 세 명의 아들들에게 또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 승계구도로 보는 게 또 시장에서는 또 지배적인 관측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이야기,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거 미국이 뭐 판매 승인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또 중국에서는 네. 엔비디아 칩 구매를 자제하라 이런 내용을 내렸다고요? 그 기술 기업 소집해가지고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칩을 구매하지 말라라는 지시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 필요한 경우면 구매해도 되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하지 말라는 건데라는 분위기를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H200 칩을 쓰게 될 경우에 이른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조금 뭔가 자제령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좀 챙겨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미국에선 계속해서 중국과의 그 무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의 무역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 H200 지금 못 팔게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인데요. 네. 그 중국 견제를 위한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놨잖아요. 네. 되게 신기했던 게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1,900억 달러. 1년 전보다 5.5% 되레 늘었습니다. 연간 기준 무역 흑자 1조 달러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니 미국이 이렇게 뭔가 관세 전쟁 벌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수출 잘했지? 라고 보니까 미국 수출은 20% 줄었어요. 네. 그런데 동남아 수출 13, 유럽연합 8, 아프리카가 무려 26%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서 수출 전체의 파이는 키운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읽어오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가 있는데요. 특히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만 동작을 하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서버에 이 수요가 엄청나게 또 몰리고 있는데요. 객관식입니다. 1번 A램, 2번 B램, 3번 C램, 4번 D램 중에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쉽죠. 아까 7105님이 용산 컴퓨터 상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즘 컴퓨터 판매가 안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PC 수요,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왜 그 가격 때문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꺾일까?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오른 게 PC나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오른 게 아니다 보니까 AI 서버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6930님도 이것 가격이 너무 올라서 컴퓨터를 바꿀 수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33님 저는 스마트폰 용량 쓸 때 제일 많은 용량 512기가를 씁니다. 대우님은 몇 기가 쓰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512기가는요. 플래시 메모리일 겁니다. 예. 오늘의 정답인 요 램은요. 대부분 8기가, 16기가, 32기가. 그래서 웬만하게 진짜 성능 좋은 컴퓨터도 한 32기가면 충분하거든요. 말씀하신 512기가나 뭐 1테라바이트 요거는 오늘의 정답이라기보다는 플래시 메모리, 장기간 저장하는 그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식도 많이 더 키워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진짜 잘 나가는 배경 중에 하나 HBM. 그 HBM은 또 이거를 뭐 12장 이렇게 또 쌓아서 만드는 거기도 하죠. 자, 1번 A램, 2번 B램, 3번 C램, 4번 D램 중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저트 트렌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두쫀쿠, 네. 두바이 쫀득 쿠키 요거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혹시 드셔보셨어요? 얼마 전에 먹었습니다. 오, 어떠셨어요? 신세계된데요. 신세계.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네네. 이게 이 정도 가격까지라는 좀 물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긴 그렇죠. 합니다. 요즘에 구할 네. 수가 없어요. 네, 요즘 디저트 트렌드의 핵심 축이 정말 이제 두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열풍의 중심에 바로 말씀 주신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이죠. 요게 있습니다. SNS를 켜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할 것 없이 이 쿠키를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단면을 보여주는 인증샷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SNS상만의 인기는 아니고요. 요즘 전국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 샵이나 카페에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백 명이 몰리면서 한두 시간 대기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디저트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두쫀쿠 맵이라고 불리는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지도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판매 매장을 알려주는 거죠. 실시간으로요? 네네. 그래서 판매 여부, 또 재고 상황 이런 것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는 정말 지금 가장 뜨거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택시 예약 앱도 아니고 요 간식 하나 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앱까지 만들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가 붙는데 사실 두바이에 두바이 쫀득 쿠키는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두바이 초콜릿의 한국형 진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 중동 두바이의 한 초콜릿 브랜드 제품을 먹는 이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듬해 한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좀 중동식의 얇은 국수면인 이 카다이프와 또 선명한 피스타치오 초록색 이 빛깔이 결합된 비주얼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빠르게 관심을 끌었죠.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인기였던 게 제가 당시에 네이버 검색량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네.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정말 수직으로 솟았다가 수직으로 꺾이는 압정형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아, 그 두바이 초콜릿이요? 네네네. 아, 요즘엔 또 많이 안 찾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고 빠르게 소비된 트렌드였는데 이 두바이 초콜릿의 진화 버전이 두쫀쿠입니다. 이 두쫀쿠 같은 경우는 그 맛에다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쫀득함을 더한 게 핵심인데요. 요 카다이프라는 이런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같이 섞어서 마시멜로로 감싸서 카카오 가루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쫀득한데 먹으면 그쵸. 바사사삭하는 이런 재미있는 식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네. 놀라운 건 이 두쫀쿠 검색량이 최근에 이 전성기 때 두바이 초콜릿을 추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보다 이제 대세는 완벽한 이 두쫀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두바이 초콜릿 당시보다 훨씬 더 열풍이 센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또 한국인 입맛에 맞게 찹쌀떡처럼 이제 또 맛있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두바이 쫀득 쿠키는 K푸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또 수출까지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일본 도쿄의 마트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한글로 써진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맛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두쫀쿠와 동일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죠. 사실 이 중동의 재료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이 디저트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저트라고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묘사를 해드리면 크기가 진짜 찹쌀떡 하나만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가 최소 7,500원 하더라고요. 네 어디선 맞습니다. 9,500원이라고 하고 네. 짜장면 아니면 국밥 한 그릇보다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가격은 정말 비싸게는 10,000원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가의 피스타치오와 수입 카다이프를 쓰고 또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야 하는 이 수작업 공정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오죽하면 한 유명 유튜버가 이 두쫀쿠 하나리 10,000원이면 대한민국 집값보다 큰 문제다라고 네, 일침을 가한 영상이 또 조회수 500만을 넘기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두쫑쿠 14알이면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산다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두쫀쿠가 하나의 화폐 단위처럼 쓰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면 두쫀쿠 14개다. 뭐 애플 주식은 두쫀쿠 30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치를 두쫀쿠로 환산해서 비교하면서 마치 화폐 단위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저항감을 좀 유의로 승화시킨 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00님이 탕후루처럼 여기저기 이제는 탕후루는 이제 여기저기서 안 보인다. 네네. 탕후루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게 또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사람들이 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두쫑쿠에 열광하는 이유를 좀 파헤쳐보죠. 네, 물론 사람마다 입맛과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맛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SNS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반전 식감입니다. 이 SNS에서 흔히 두쫀쿠로 볼 수 있는 영상이 부모님 세대에게 이제 두쫀쿠를 드시게 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 뭐 모래냐. 입안에서 모래가 씹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식감은 좀 그렇죠. 네네, 저도 낯설죠. 처음엔 좀 그랬어요. 네, 그런 섞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걱서걱 바삭바삭한 이 소리가 ASMR 콘텐츠로는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만족시키는 디저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 먹방을 넘어서 좀 참여하는 재미가 있는 콘텐츠가 많이 생성된 디저트입니다. 매장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끼리 어디가 더 고소하냐, 어디가 더 촉촉하냐 하면서 순위를 매기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콘텐츠가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또 재료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홈 베이킹 인증도 이어지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1470님이 두쫑쿠는 놀랍지 않다고요. 이태리 타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태리에는 없는 이태리 타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잘 팔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두바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어떤
장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두쫑쿠의 진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 이제 안착했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여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이 두바이를 활용한 라인업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또 로컬 카페, 이 지역들 카페, 또 베이커리, 떡집 이런 모든 매장들이 트렌드에 민감한 편의점까지 가세해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두쫑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모양은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찹쌀떡 같이 생긴 모양일 네. 텐데요. 최근에는 기다랗게 말아낸 두쫑쿠 김밥도 나오고 있고요. 김밥이 진짜 김밥이 아니고 길게. 모양이 길게 말아낸 두쫑쿠 김밥이라고 불리고요. 또 최근에는 굵고 통통한 두쫑쿠 통대창, 네, 또 돌돌 말린 수건 케이크 모양의 두쫑쿠 수건 케이크까지 생김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말 변주의 민족이에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붕어빵 두쫑쿠, 뭐 호빵 두쫑쿠, 와플 두쫑쿠 정말 다양한 두쫑쿠를 또 접목하면서 각종 변형 메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응용하는 능력은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식품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두쫑쿠를 활용해요? 네, 이게 디저트를 구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가져야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두쫑쿠 모양의 키링이 또 인기를 끌고 이거 먹는 있어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나는 모양만. 먹지는 못하니까 키링이라도 가져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쫑쿠 모양의 키링도 인기고요. 또 피스타치오나 초콜릿 컬러를 활용한 네일 아트도 네, 요즘 네. 나타나고 있고 또 패션 아이템, 또 피스타치오 향 향수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SNS 상에서 얼굴이 두바이 쫀득 쿠키로 변하는 카메라 필터까지 등장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이 두쫑쿠로 바꿔 찍는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먹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좀 안착한 셈인데요. SNS에서 관련 콘텐츠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먹거리 하나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난리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두쫑쿠 팔면서 그래도 좀 돈 좀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커피숍 카페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요즘엔 뭐 국밥집에서도 팔고 국수집에서도 팔고 그런다면서요. 네, 스시집에서도 팔더라고요. 이게 불황기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구원투수 역할로 이 두쫑쿠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부분 공장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제조 시간이 긴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배달 앱을 켜서 두쫑쿠 혹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검색해 보시면 카페뿐만 아니라 감자탕집, 네. 라면 가게, 뭐 국밥집, 스시집 다양하게 쿠키를 팝니다. 이른바 미끼 상품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순댓국밥 한 그릇 주문 시에 두쫑쿠 한 개 구매 가능.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거죠. 옵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쫑쿠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또 순댓국밥도 먹어야겠고 또 디저트로 요거까지 한번 주문해볼까 하면서 이 배달비도 아끼고 귀한 디저트까지 한번 해결할 수 있으니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나 봅니다. 이거 끼워 팔기 아마 대기업이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좀 비난이 쏟아졌을 텐데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심정이 또 이해도 갑니다. 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이 객단가를 높일 수 있고 또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노린 건데요. 매출도 이 두바이 초콜릿 매출 자체도 쏠쏠하지만 요걸 사러 오는 소비자가 다른 제품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께서 좀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두쫑쿠 팔아서 좀 많이 남을까요? 마진율은 어떨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게 또 함정입니다. 그래요? 네. 반대로 그래서 판매를 포기하는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또 마시멜로 가격이 최근에 폭등했어요. 정말 3-4배의 가격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수급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급감한 상태인데요. 이미 디저트가 사실 많이 비싸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속속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또 이제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요. 세금 폭탄 우려를 좀 사업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금이요? 네, 이 단기간에 매출이 폭등할 경우에 사실 영업이익
이익은 그렇지 않은데 매출이 폭증하게 되면 이 연매출 기준을 초과해서 좀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굉장히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판매를 포기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짝 유행에 동참했다가 이런 실질적인 걱정들이 좀 많이 우려돼서 판매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익은 얼마 안 남는데 매출만 늘어나서 네네. 세금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오진아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면 호기심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김태현님이 철물점 아저씨도 우리 가게도 팔아볼까 했다는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 5663님은 원가가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유행입니다. 영원할 리는 없고. 네. 뜨거워지는 디저트도 그동안에 너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간판이 바뀝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자만 하면서 탕후루 매장이 넘쳐났는데요. 공급 과잉과 또 건강 우려로 인기가 순식간에 식었고요. 또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요아정이라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수 이런 브랜드들,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었는데 또 나만의 꿀조합을 이렇게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또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다음에 또 인기를 끈 것이 두바이 초콜릿이었고요. 이 역시 6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두쫑쿠 열풍이 다시 찾아온 건데요.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 소비자들에게 디저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해보지 못한 이 귀한 경험을 사는 일종의 경험 자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 독특함, 한정성 요 세 가지가 사라지는 순간 트렌드도 같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번 두쫑쿠 같은 경우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로 계속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열풍은 단순히 특정 하나의 제품에 머무르지 않고 또 홈베이킹이나 굿즈 이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강력한 디저트가 나타나면 두쫑쿠 트렌드는 금세 잊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에 탕후루가 됐든 뭐 이런 거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됐잖아요. 막 억대로 가게를 차려서 했다가 그 리스크를 지고 유행 끝나면 접어야 했던 것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두쫑쿠 같은 경우는 그냥 매장에 들여다만 놓고 판매하고 나중에 유행 끝나면 그 아이템만 접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리스크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돌이 밑을 바닌 어젯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고 서울 시내버스는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쿠팡 수사를 통상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SNS를 통해 셔틀 외교가 굳건한 한일 협력의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만간 다카이지 총리를 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확실해. 이거라니까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심코 쓰는 말투 속에서도 여러 심리가 작동하는데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말 좀 바로 씁시다라는 캠페인에도 많이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뭐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나쁜 것 같아요. 네. 안 좋아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을 말하는데도 왜 항상 같아요를 붙이게 될까요? 일종의 완곡하고도 유보적인 표현이고요. 네. 또 좀 조율하는 언어죠. 조율.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쓰는 거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다만 내 의견을 좀 표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유부적 표현을 계속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장 불편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도 좀 답답할 수도 있죠. 너무 많이 쓰면. 네,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막 팀장님이에요. 네. 이 팀장님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약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러면 뭔가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통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좀 더 쓸 수 있고요.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 자기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네. 또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습관 될 수 있습니다. 입에 그냥 붙어요. 네.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네. 조심해야죠. 네.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네. 뭐뭐 같아요.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 또 늘고 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적인 좀 맥락이 큰 나라거든요. 예.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연결색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내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때로는 눈치 보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 좀 표현이죠.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표현을 좀 더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검열이 된 말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기 검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이 잘 서지 않아서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확신이 지금 잘 서지 않는다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말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줄 때도 좀 불안해할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같아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만 네. 본인이 일단 또 알아야 된다는 거고. 네. 근데 이런 표현이 사실은 윗사람을 대하거나 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좀 조심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 만난 관계나 네. 또 상사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고 긴장되는 관계거든요. 특히 상사는 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나에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내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 있죠. 또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걸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약간 책임자보다는 관찰자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물러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토대가 형성되죠. 약간 물러서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심리도 좀 깔려 있을 테고요. 네. 그래요. 또 하나가 말끝을 좀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것도 습관입니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흐린다거나 아니면 뭐 혹시 괜찮으면 혹은 뭐 죄송하지만 이게 막 거의 말에서 계속 죄송하지만이 나오는 분도 있거든요. 네, 많이 죄송해요. 네. 자주 죄송하고. 네, 이런 표현이 좀 뭔가 죄송하다는 말은 부탁할 때 사과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너무 이걸 좀 많이 쓰고 있다면 좀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런 표현이 상당히 온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말끝을 계속 흐린다면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린 시절부터 혹시 누군가에게 상당히 좀 거절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에서 어떤 불리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안 좋았던 기억 네. 아니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네. 더 말끝을 흐리고 네. 의사표현 명확히 안 하고 뭐뭐인 것 같아요라고. 아까 김진선님이 예쁜 것 같아요 정도는 괜찮은데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좋다가 아니라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고 정도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배려심이 많고 따뜻하고 대화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다 나쁜 건 아닐 테고요. 네. 저도 지금 방금 좋은 것 같아요. 이러려고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교수님도 은근히 좀 쓰시죠. 아, 저 많이 씁니다. 네. 적절히 잘 활용하면 오히려 네. 사회적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또 이런 표현들이 상대에게 해석의 공간을 열어주는 표현이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이건 틀렸어요. 상당히 닫힌 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표현은 반쯤은 약간 열려 있다라는 문의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혹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상대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아, 혹시 예를 들어서 뭐 김대리 오늘 오자마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김대리 혹시 오늘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세요? 훨씬 좀 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이런 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사실 다정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말해보는 연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다른 의견도 한번 있으시면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는 다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토대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말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성격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일할 때 성향이 되는 거고 네. 이번에 한번 180도 뒤집어 볼까요? 단정적으로 말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맞다니까, 확실하다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 글도 올려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이런 말씀 많이 쓰신 분들이 있다고. 네. 어떠십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의사소통 유형 중에 초이성형이라는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초이성형. 네. 이 분들은 약간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들이고 자기 생각에 대한 큰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을 쓰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확실히 객관적으로 당연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좀 강인한 리더십이나 강의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강사가 그런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보다는 네. 이거는 단연코 이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확실히 그 주식 관련된 콘텐츠에서도 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아유 인기 없습니다. 그렇죠. 맞든 틀리든 한 방향으로 가면 또 인기가 많아요. 네. 이게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그걸 보겠어요.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야 사실은 이게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강의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걸 말투에서 그대로 쓴다? 객관적으로 당연히 단연코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숨이 막힐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되기도 하죠. 근데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확실하게 할 때 본인이 뭔가 확실히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이번에 기준금리는 이번 달에 동결된다니까요. 확실하다니까 이렇게.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 열어서 방금 전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네. 5번 연속 동결이고요. 확실하다니까요. 이렇게. 물론 이제 시장의 예상치도 네. 기준금리 동결이었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자신 있는 화법을 갖는 사람 자존감이 그럼 높은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자님 혹시 네. 꽃게는 딱딱한 동물이에요? 유연한 동물이에요? 꽃게, 네, 꽃게. 갑각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딱딱한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겉은 딱딱한데 속은 또 굉장히 그렇죠, 유연한. 그렇죠. 우리 소위 겉바속초라고 그러죠. 이거 그거 아닙니까? 바나나는 노란색이냐 흰색이냐 이거 논쟁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불안이라는 그런 감정이 보통 강박적 행동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단정적인 말투는 오히려 자기 방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모습은 겉모습이고요. 네. 또 굉장히 확신하는 거일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불안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죠. 네. 자신이 뭔가 숨기고 싶어서 오히려 겉은 더 딱딱하게 말하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센 캐릭터. 네. 요즘 말로 뭐 센캐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런 조직에서는 이런 센 캐릭터 이런 분들이 조금 윗사람들한테는 안 센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상대에 따라서. 네,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윗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싹싹하고 적극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사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부장인데 차장이 막 이런다. 그럼 굉장히 믿음직스럽죠. 아하, 명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뭔가 단정적인 말이나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판단이 빠르다. 또 책임을 딱 질 것처럼 보인다. 뭔가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고 우리 시대가 요즘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상당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표현이 이제 만약에 내가 만약에 팀장인데 팀원한테 이런다. 혹은 친구한테 이런다. 이러면은 계속 이렇게 가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냥 나는 뭐 듣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런 어떤 답답함이 올라올 수는 있겠죠. 좀 자율성이 없을 수도 있겠고, 근데 또 군대 같은 조직에서는 또 이렇게 확실히 네. 하는 게 또 나을 테고. 네. 그러면 어떤 말투를 쓰면 좋을지 좀 마지막으로 건강한 말투 네.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작게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혹은 조금 어려운 말들도 조금 용기 내서 말해보는 연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좀 회피적 말투잖아요. 또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단정적 말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들으면서 한번 조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회피적 말투도 아니요. 단정적 말투도 아닌 원만한 말투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만한 말투. 네. 요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투라는 게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유성환 님이 성공 예감은 이번에 청취율이 오를 것 같아요. 성공 예감은 이번에 청취율이 오른다고 확신합니다. 두 가지 와, 버전으로 네. 보내주셨네. 멋집니다. 그 후자가 맞아야 되는데.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조선시대로 갑니다. 조선시대로. 지금도 뭐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긴 합니다만 조선시대에도 독점 때문에 혹은 매점 매석 행위 때문에 물건 가격이 폭등하는 피해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물가, 조선시대의 독과점 이 이야기도 또 재미나게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부터 다시 뵙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